바사 김흥환과 김홍도는 강원도 비경을 그려오되 그 안에 모든 기운 또한 빠짐없이 담아오라. 금일부터 즉시 출행하고 그 마지막 행선은 금강산으로 하라. 지원 특별기획 강원도 와요 홍도를 만나다 여정을 동행했던 최종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홍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색다른 시선으로 강원도를 담았던 이현정입니다. 네,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 금강산 편인데요. 원래대로라면 저희가 단원이 화폭에 담았던 금강산 명승지를 좀 돌아다녔을 텐데 너무나 아쉽게도 지금은 금강산에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제 주변에도 금강산에 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 네. 많이 계시거든요. 그 아쉬움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오늘 강원도 와요 홍도를 만나다에서는 토크 콘서트 단원의 그림으로 떠나는 신금강산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단원의 그림으로 떠나는 금강산 여행, 누워서 금강산을 유람할 수 있는 시간. 오늘 이 특별한 금강산 여행을 함께 해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권위 있는 미술 사학자시죠. 진준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어서 금강산 관광 해설 전문가이신 최희덕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금강산은 예로부터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금강산을 동경해 왔다고 하는데요. 조선왕조실록에는 중국 사신들이 금강산에 가기를 원하였고 여의치 않으면은 조정에서 금강산 도를 그려서 전해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진준 위원님, 예.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이 금강산을 찾았을까요? 금강산은 첫째로 산 자체가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산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름 자체가 그 금강이라는 이름이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변치 않는 최고의 진리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금강경이라는 경전도 있고요. 또 화엄경에 보면은 금강산이 법기보살이 주차하는 그 성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산 신앙, 법기보살 신앙이 중심지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뭐 근대 이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90%는 불교 신도였으니까 그 금강산에 가면은 업장이 소멸된다. 또 뭐 그런 종교적인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중국에까지 알려지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최희덕 대표님은 금강산 관광 해설 전문가이시니까 정말 많이 가보셨을 텐데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금강산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가장 큰 매력은 분단이 반세기가 넘었던 분단 상황에서 남과 북을 하나로 이어준 그 통일의 길목이었다는 데 금강산의 가장 큰 매력이겠고요. 그 다음 그냥 산 자체만으로 본다면 보통 금강산 포함해서 대부분의 산을 이야기할 때 웅장함과 화려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웅장함과 화려함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장과 수라는 기준으로 그 개념으로 이제 보통 말을 하는데 금강산은 웅장한 산세와 더불어서 화려함, 수려함을 갖추고 있는 그 장과 수를 겸비하고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강산은 현지에서 실제로 남과 북 해외동포가 함께 일을 했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금강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천혜의 자연, 비경과 절경만큼이나 금강산 현지에서 남과 북 해외동포들이 하나로 모아낸 그런 평화의 마음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단원의 그림으로 떠나는 금강산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금강산은 최고봉인 비로봉이 솟아있는 중앙연봉을 경계로요.
서쪽은 내금강, 동쪽은 외금강, 외금강 남쪽 계곡은 신금강이라고 하고요. 동쪽 끝 해안부는 해금강이라고 구역을 분류합니다. 단원의 해금강 전면과 후면을 다 그렸습니다. 그림만 봐도 굉장히 세세하게 표현해서 아주 공들여 그렸다는 느낌이 전해지는데요. 어떠십니까? 많은 분들이 금강산 산행지로만 많이 인식을 하셔서 해금강 유역을 미처 보지 못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선조들은 해금강을 가보지 않고서는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절경지인데, 해금강은 특히 일출 행사를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새해가 되면은 신년에 해금강 유역에서 일출 행사를 진행하면서 새해 소원을 빌고, 그리고 같이 오셨던 관광객분들과 근무자들이 함께 어우러졌던 그러한 평화의 공간이기도 했는데요. 해금강 유역은 또 동시에 북측의 그 전략적 군사 요충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안으로 다 확인되진 않지만 북측의 군사 시설물들이 곳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비경만큼이나 또 안타까운 분단의 상황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단원은 다시 북쪽으로 가서 통천 초입에 웅천을 그리고 또 무남 총석정, 환선정을 그렸는데요. 이 중 관동펄경 중 하나인 총석정의 모습이 정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 높은 곳에서 일출을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요. 네, 총석정 같은 경우는 관동 8경 중에서 으뜸으로 첫 번째로 소개되는 곳이에요. 총석정이 금강산 관광 특구로 속해 있긴 하지만 당시에 이제 한 1단계 개발에 머물렀기 때문에 관광 노정으로 미처 개방이 되지 않았던 좀 아쉬운 공간이었습니다. 강원도 통천군 통천읍에 위치해 있는데, 실제로 통천은 현대아산 고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고향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위치는 금강산 관광이 처음 해로로 시작이 됐잖아요. 분단 반세기가 넘어서 통일의 백길이 열렸던 그 감격적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첫 시작을 포문을 열었던 곳이 바로 장전항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성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전항에서 북쪽으로 20km 정도 가면 바로 통천이 위치해 있고요. 그 통천에 바로 이곳 총석정이 있습니다. 네. 단원은 계속 북쪽으로 가서 흡곡에 이르러 금강산 사색여행 중 가장 북쪽 끝에 있는 시중대를 그렸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남쪽으로 향하는데 철령을 넘어 회양에서 취명암과 맥판을 화폭에 담았는데요. 그런데 이곳 회양에서 아주 반가운 분을 만나게 된다고요? 옛날부터 회양이라 그러면은 금강산을 행정구역상 포괄하는 회양에서 금강산 지역을 다 관할해요. 그때 이제 김홍도의 선생님이었던 표암 강세황이라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그 당시에 최고의 무린화가였어요. 네. 그 서예가이고, 그래서 그 스승과 제자가 정말 대단한 분들인데, 그 강세황이 김홍도가 정조의 명으로 금강산 간다는 말을 듣고 마침 강세황의 아들이 그 회양 부사로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강세황의 아들 있는 회양 부사에 가 있다가 김홍도의 일정을 알아보고 김홍도를 거기서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고,
김홍도는 이제 관동 팔경을 다 그리고 다음 천령을 넘어서 회항으로 내근강으로 들어가려고 회항에서 선생님하고 이제 만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같이 또 내근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드라마틱합니다. 김홍도는 며칠 후 강세왕 일행과 함께 단발령을 넘어 내근강에 들어가 장안사와 내근강일 때도 그렸는데요. 노세한 강세왕은 먼저 회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단원이 그린 단발령과 장안사는 주로 금강산 유람의 도입부로 알려진 명소더라고요. 표온산은 내근강 유람의 중심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 차례 전소와 전쟁을 겪으면서도 금강산 4대 사찰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신림사라 부르다가 3년 뒤에는 표윤사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었는데요. 670년 신라의 승려 관륵과 용운이 창건을 했고요. 조선 정조 2년 1778년에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그 표현사에는 실제로 북측 스님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남측 스님들과 좀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삭발을 하지 않은 그러한 이제 장발의 상태고 서로 이제 호칭을 부르실 때 보통 우리는 스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는데 북측 스님들은 이제 스님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또 스님 뒤에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북측 스님들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좋아했던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김홍도는 원통항 골짜기로 가서 원통항과 수미탑을 그리고 다시 내려와 만폭동 골짜기를 그려 나갔습니다. 여기서도 여러 점의 그림을 그렸는데요. 금강산의 가장 중심지고 또 이제 많은 화가들과 시인 목객들이 또 양사은에 우리나라 초서의 대간 양사은이라는 분이 쓴 복례풍악 우원하동천이라는 큰 글씨 초서로 막 쓴 글씨가 그 만폭동 바닥에 큰 그 널바위에 새겨져 있어요. 그게 아주 명필이라고 천하의 명필이라 그래가지고 날린 듯한 초서체가 쏟아지는 물과 같다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그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보덕굴은 또 이제 그 큰 구리 기둥을 받쳐서 허공중에 매달아 놓은 듯한 그런 아주 특이한 건축적으로도 굉장히 특이한 유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지역이 이제 가장 많이 그려지고 많이 주목받죠. 네, 그렇군요. 내근강 코스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곳 중에 하나가 또 그 울소라고 해서 그 주변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나왔네요. 네. 모르고 지나왔군요. 울소 하면은 굉장히 이름이 독특하잖아요. 네. 그 울소의 이름의 이제 유래는 그 전설이 하나 있는데 구슬픈 울음소리를 닮았다 해서 그 계곡물 소리를 그 사람의 눈물로 비유를 해서 울소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 울소를 진입을 할 때 마치 신성계로 진입하는 것처럼 곳곳에 잣나무와 그리고 전나무가 빽빽하게 늘어서 있는데요. 그 울소는 신선이 사는 곳을 향해 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주변의 경치와 풍경이 아름다운 곳인데 그 울소의 비경도 보덕암 주변의 이 아름다운 절경지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림으로 많이 그려지죠. 네. 단원은 이렇게 내근강을 다 그린 후에 동해안 쪽 외근강으로 향하는데요. 네, 김홍도는 신계사 계곡으로 들어가 신계사 옥류동, 비봉포, 구룡연 등을 그렸는데요.
진 의원님, 예. 이중 비봉폭 그림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면서요? 옥류동으로 들어가다가 네. 구룡 폭포 가기 전에 그 왼쪽에 걸려 있는데 다른 폭포와 달리요. 저거는 마치 이제 그래도 이름 자체가 비봉이라 큰 봉황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다른 폭포는 되게 위에서 착 떨어지는데 이거는 아주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검간 바위를 비스듬한 바위를 통해서 물이 이렇게 천천히 내려와요.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봉황이 날개를 타고 내려가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졌는데요. 폭포 그림 중에서도 아주 가장 아름다운 그림 중에 하나고요. 최 대표님, 네, 비봉폭포가 4대 폭포 중에 하나잖아요. 금강산 4대 폭포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실제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여름철에 강수량이 더해져서 폭포수의 수량이 늘어나면은 그 강수량이 늘면서 그 주변에 떨어지는 폭포수의 소리가 굉장히 장쾌하게 들리고요. 무엇보다도 비봉폭포는 많은 관광객분들께 사랑을 받았던 게 그 전망대에 위치한 그 북측에 간단한 간식과 요깃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야외 매대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북측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이제 작은 매대를 놓고 이제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음료와 간식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단묵이라고 해서요. 이제 흔히 사탕이나 젤리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 젤리를 이제 북측 분들은 단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구입을 하고 싶긴 하지만 뭔지 몰라서 구입을 머뭇거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낙지구이도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낙지구이는 근데 실제로 구입을 하게 되면 오징어를 줘요. 북측에서는 이제 북측의 문화어로는 낙지가 오징어예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명히 낙지구이 구입을 했는데 오징어를 줬어요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비봉폭포의 아름다운 절경만큼 또 간이 매대에서 북측 분들과 또 담소를 나누면서 그 간식을 먹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구룡폭포 역시도 금강산 4대 폭포 하나로 손꼽힌다고 하는데요. 단원이 그린 구룡연 그림을 보면 좀 특이해 보여요. 폭포수가 그 떨어지는 가운데 절구통 모양의 연못이 있네요. 그 구룡폭포 아래로 이제 그 담소를 구룡연이라고 하는데요. 그 9마리의 용이 숨어 살았다는 그 금강산을 지켰던 그 용들의 전설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구룡폭포 같은 경우는 그 맞은편에 관폭정이라는 정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각에서 구룡폭포를 이제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구룡폭포는 금강산의 아름다운 절경 12,000봉 중에서도 가장 으뜸 가는 폭포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보통 상팔담이라고 해서 금강산 팔선녀 전설을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바로 구룡폭포 위쪽에 위치해 있고요. 구룡연 코스의 정상이 그 팔선녀 전설이 유래된 상팔담이고 그 아래로 하산하면서 관폭정 정각에서 구룡폭포를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푸른 구슬을 깨워놓은 것 같은 상팔담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구룡폭포 그리고 구룡폭포 아래의 구룡연이 바로 외금강 코스의 구룡연 중에서 가장 백미로 손꼽히는 곳이에요. 그렇군요. 그게 구룡폭포군요. 네, 온정을 거쳐 만불초를 그린 김홍도는 회양으로 가서 스승인 강세왕에게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만물초 그림을 보니까요. 설악산의 기암기 해석들이 떠오르는데 웅장한 느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물주가 만물을 창조할 때 초를 잡았다. 초본을 뜬 곳이다. 그래서 만물초라 그러는데 그만큼 그 금강산 산악미의 아주 정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홍도가 저기 그린 건 저희도 저기까지 올라가 봤는데요. 천선대라는 그 근처 같은데 저기 올라가 보니까 지금도 그 북한에서 쇠 사다리를 만들어서 올라가는데 그 쇠 사다리를 붙들고 올라가는데도 겁이 나거든요. 근데 김홍도는 옛날에 저거 없는 시절에 어떻게 올라갔을지 참 궁금할 정도더라고요. 진짜 궁금하네요. 만물초를 끝으로 금강산 사생을 마친 김홍도는 회양에서 스승 강세왕에게 그간 사생한 그림들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리고 한양으로 귀경하던 중 금성 피금정을 그리고 금화를 거쳐서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피금정 그림이 김홍도의 금강산 여행 마지막 그림이었습니다. 김홍도가 그린 금강산 명성지가 다 절경인데요. 네. 만약
그 중에서 딱 한 곳만 가실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네, 수정봉이라고 해서요. 금강산 관광 코스의 정식 노정이 아니어서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그 산의 이름에서 연상이 되는 것처럼 수정봉은 실제로 금강수정을 북측 분들이 그 산 전체를 금강수정 보석으로 그렇게 채취를 했던 곳이에요. 네, 그래서 북측에 천연기념물 227호로 금강수정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수정봉의 그 수정 보석 때문에 가고 싶은 건 아니고요. 수정봉 정상에서 바라보는 그 장전항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리고 한눈에 그 북측의 작은 마을들이 다 조망이 돼요. 그리고 금강산 관광이 처음 시작되었던 그 해로 그리고 장전항의 아름다운 동해안 해안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에 남아서 실제로 그 금강산의 주봉은 비로봉이잖아요. 비로봉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출의 경치와 다르지 않다고 해서 외금강에 아주 으뜸 가는 그런 전망대로 수정봉을 꼽기도 합니다. 네. 김홍도를 비롯한 여러 화가들이 금강산 비경을 그려서 많은 이들이 그림을 통해서 금강산을 유람할 수 있게 됐는데요. 금강산 사색여행이 김홍도의 작품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김홍도의 산수화도요. 사실 금강산 사생 이후에 김홍도의 산수화 양식이 완성이 됩니다. 금강산은 뭐 워낙 자연 경관이 다채롭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그리려면 정말 김홍도가 자기가 아는 모든 기법을 다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산수화법을 완성시키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